중동 화약고에 다시 불이 붙는 걸까요? 지난해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촉발됐던 전쟁이 급기야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먼저 이란이 이스라엘 수도죠 텔아비브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던 상황부터 짚어볼 텐데요. 이란 군 당국이 공개한 영상 어떻습니까? 이란이 1,000km 떨어진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또 쐈어요. 이제 언론에서 180발을 쐈다. 수백 발을 쐈다. 90% 이상 격추했다. 아니다 모른다. 평가가 분분한데 이런 가운데 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처음으로 우리가 초음속 미사일을 쐈는데 90% 이상 명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맞나? 뭐라고 그랬냐면 군사기지 3개를 목표로 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뭐 주변에 낙탄되고 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기지 2곳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3곳 중에 2곳 맞았으면 대단히 잘한 것이긴 하지만 90%는 아니거든요. 그럼 다른 것도 다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초음속 미사일을 쐈는데 90% 이상인 것도 아니고 맞긴 맞지만 그 진짜 90%는 아니고 이스라엘 상공으로 들어온 발사체를 이스라엘이 90% 이상 격추했다.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격추했지만 어떤 거는 공터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목표와 영 상관없는 먼 데 떨어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해서 90%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전쟁 중에는 이렇게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아전인수격으로 발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그대로 받아다가 쓰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팩트 체크를 누가 해주느냐. 양보랑 박수.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 디펜스 프라임을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그냥 공격한 건 아니고 이유가 있었죠? 네. 일단 이란 측의 발언을 보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 군인, 민병대 리더를 살해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미사일 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도 했어요. 헤즈볼라의 하산 나스랄라,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아바스 닐포로산, 하마스의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잖아요. 이스마엘 하니에 그리고 툴카렘. 네. 이 최고 지휘자들. 이게 이슬람 무장 세력에 말하자면 사황이거든요. 이거 이제 사살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주체인 것으로 나셨어요. 이거 준군사 조직이거든요. 실질적인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나서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이란 정부의 수뇌부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이란의 그 고위 관리가 이거 하메네이가 지시해서 한 겁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국가나 정부는 뒤로 쏙 빠져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비교가 확실해집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의 의지와 자원을 투입해서 공식 명령으로 적의 리더를 제거한 거예요. 이것은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죠. 이에 비해서 이란의 행태를 보면 준군사 조직이 자체의 의지와 자원으로 무조건 반사적인 차원에서 뭔가 상위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선에서 예상 가능한 수단과 방법으로 미사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방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미국과 영국은 전부 다 이스라엘 편을 들었고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나머지들은 입국 다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형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주도권을 가져간 모습이면서 더군다나 공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넘어왔잖아요. 네. 이스라엘의 직구를 던질 것인가, 커브를 던질 것인가 이것을 지켜보는 것이 향후 전황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또 재밌는 게 있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란이 발표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너네가 보복 안 하면 우리도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300발 쐈거든요. 이번에 180발이면 180발 쐈는데 너네 우리한테 보복하면 다음에 우리가 1800발 날릴 거야. 이렇게 점점 좀 에스컬레이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쫙 줄여요. 우리가 너 쐈다. 근데 너네가 반격 안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게. 왜 굉장히 썼어? 스윗해요. 스윗한 거야. 네, 굉장히 스윗하거든요. 예? 그렇죠. 이런 그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 과격파가 이렇게 스윗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왜 도대체 이들이 스윗해야만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이제 보복을 할지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사실 그동안은 뭐 이란이 공격하면 보복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석유 시설 타격하겠다. 이런 관측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석유 시설 타격하면 이스라엘도 입을 뭐 피해가 있을 텐데 분명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석유 시설을 타격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러기엔 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어떡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하는 게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거 허를 확 굉장히 찔러, 잘해요. 예.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전 세계 석유를 산국들 중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지금 비중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이란은 지금 유엔 경제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생산하는 석유의 그 어떤 비중이 4%밖에 안 됩니다. 전체 석유 시장에서. 굉장히 적어요. 그럼 4%밖에 안 되니까 때려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또 착각이죠. 왜냐하면 이란은 4%밖에 석유 생산 시설을 못하지만 이란의 지정학적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이란이 틀어주게 되면 전 세계 석유 물동량 30%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입장이라 한들 전 세계의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서방이 자기들을 좀 이렇게 좀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글로벌 경제 위기를 대폭적으로 에스컬레이트할 일을 이스라엘이 저질렀다. 전 세계 집단을 받겠죠. 전 세계의 여론을 돌릴 수 있죠. 아직까지는 지금 그나마 지지를 받는 건 뭐냐면 먼저 하마스한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당한 뭐 군사 작전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헤즈볼라가 또 공격을 했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계속 쐈어요. 미사일 아니고 로켓을 쐈죠. 우리가 가끔 언론에서 미사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즈볼라는 미사일이 없어요. 아무튼 로켓을 쏘고 굉장히 헤즈볼라도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함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친다. 이스라엘로서는 절대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없습니다. 예, 그 레바논에 사실 우리 교민들도 많이 탈출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죠 베이루트를 공습했단 말이에요. 그 헤즈볼라의 새로운 리더인 하심 사피에딘 이 리더를 표적 공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헤즈볼라를 뭐 수뇌부를 전멸시키겠다 이런 전략일까요? 그거예요. 끝까지. 원래 그렇게 했어요. 좋은 사례가 2003년에 하마스가 자살 폭탄 테러를 이스라엘에서 벌여가지고 이스라엘인들이 150명 이상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004년 대낮에 아파치 헬기가 떠서 미사일로 한 인물을 폭사시킵니다. 그것도 이슬람 회당 앞에서. 그때 폭사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흐마드 야신. 자그마치 이 하마스를 창설한 레전드 오브 전설. 이 사람 폭사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10년, 20년 동안 이 자살폭탄 테러에 관여한 모든 리더, 행동대원을 하나하나 다 사살합니다. 심지어 2024년에 하마스의 대원이었던 나엘 사켈이라는 사람을 공습해서 사살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감방에 들어가고 죄를 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20년 걸려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20년. 군자의 복수 10년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는 우스운 얘기예요. 네. 지금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왜 수뇌부 조직도 있죠. 수뇌부 조직들 보면 다 빨간색으로 X표가 대부분 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차기 지도자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죽였단 말이죠. 그다음에 씨를 말리겠다. 또 그렇다면 다 차기 있죠. 자, 그렇다면 제가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나운서께서 만약에 누가 와서 합니다. 차기 헤즈볼라 지도자가 되셔야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나 무서워. 나 안 할래가 되거든요. 그렇죠. 나 안 할래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지도부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는 곳곳마다 죽잖아요. 그럼 이게 지도부라는 건 원래 한 곳에 있으면서 지휘를 해야 돼요. 근데 지도부가 도망다니는 근데 계속 행동이 되네. 옮겨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지휘가 안 돼요. 이러면서 조직이 대부분 무너집니다. 저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하마스하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 일찍이 얘기했던 그 최대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이제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함께 있는 순간 미사일 맞아서 같이 폭사하거든요. 그 가족과 떨어져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머나. 그리고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언젠가는 자기가 죽음에 직면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두려움이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노리는 것은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시 효과 같은 거네요. 이제 본보기로 보여준다. 그렇죠. 그쵸. 너무나 무서운 본보기죠. 요거 이스라엘이요 사실 모든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걸 최근에도 여러 차례 이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이스라엘의 하산 나스랄라 암살 작전 역시 철통 보안 속에 진행이 됐대요. 심지어 미국도 몰랐고 그 공습을 한 조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내가 누구를 이제 공격하는지 몰랐다.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스라엘을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첩보조직 얘기할 때 굉장히 우수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수하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떤 단속을 해야 될까? 이게 똑같은 예가 2003년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라크 전쟁 있죠. 네. 이라크 전쟁을 할까 말까 백악관에서 모든 미 수뇌부들이 다 모여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때 CIA 국장은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었습니다. 이거 지금 대량 살상 무기 없다 얘네들.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바그다드에 있는 CIA 의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요. 지금 어디 후세인이 있다. 지금 미사일 날리면 이긴다라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CIA 국장이 보고를 하고 그래서 미사일 날리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죠. 근데 미국도 실패했거든요. 예, 예. 자, 근데 이건 뭐냐면은 분명히 타켓트가 있고 그 타켓트가 어디에 이동하기 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빨리 행동에 나서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의사 결정 과정이 굉장히 제거 우선주의입니다. 목적이 제일 그렇죠. 중요해. 우리가 제거할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주저를 하지 않아요. 이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공포를 자아내거든요. 그럼요. 이게 이제 쏠까요 말까요 그걸 네.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보면 뭐 대통령이 제가 아직 안 났습니다. 막 고뇌하다가 쏘십시오. 그럼 그다음에 도망갔습니다. 이러고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주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절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도적으로 그 절차 자체를 아주 굉장히 컴팩트하게, 예. 간소하게 해놨습니다. 그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산 나스랄라 제거 작전에 고성능 벙커버스터를 사용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위력이 그렇게 센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강화 콘크리트라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강화 콘크리트가 옛날 강화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훨씬 더 슈퍼 콘크리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통 이제 흙바닥 같은 데 떨어지면 30m 뚫고 들어가요. 30m. 네. 근데 이 강화 콘크리트는 훨씬 강하거든요. 네. 근데 이 강화 콘크리트 자체를 2m 이상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야, 쟤네도 저런 벙커버스 쓰면 우리도 저런 벙커버스 다 만들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벙커버스도 뭐 대충 그냥 뭐 이렇게 뭐 쇳덩이 그냥 떨어뜨리면 그냥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벙커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딱 뚫고 들어가서 그 폭탄 앞에 있는 그 신관이라고 있거든요. 센서가 이 앞이 빈 공간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딱딱 해놓고 콘크리트 안에서 터지면 안 되잖아요. 콘크리트 뚫고 들어가서 빈 공간에서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술이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사실. 근데 굉장히 비싸고 더군다나 이렇게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강철은 우리가 그냥 뭐 프라이팬 같은 강철이 아니에요. 프라이팬 강철도 요즘 좋은데. 예,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냐. 우리 지금 현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업 기술력으로서 가장 비싸게 뽑아낼 수 있는 특수 강철. 근데 이런 걸 이스라엘은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런 걸 이스라엘은 미국한테 굉장히 많이 공급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항상 뭐예요? 땅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항상 지하 벙커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어떠한 곳에 숨어 있어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강력하게 시사할 수 있죠. 예. 뭐 이렇게까지 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느냐. 악연이 40년 이어져 왔다. 이 역사가 아주 질긴데요.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헤즈볼라 하는데 그 헤즈볼라의 그 원 뜻이 길어요. 레바논 이슬람 저항을 위한 신의 당. 여기에서 이 신의 당이 히스볼라인데 이게 이제 전파되면서 헤즈볼라로 굳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만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레바논 이슬람 저항을 위한 신의 당.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하고는 이슬람에서 한번 부딪혀서 적이 되는 것이고 신의 당에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적이 되는 거예요. 유일신을 각자 달리 믿으니까. 신을 위해 순교하는 것이 가장 거룩하다고 또 믿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 것 같고
어쨌든 헤즈볼라가 언제 왜 생겼느냐? 1970년대 레바논 내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당시에 레바논 내부가 종교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서 내전이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서로 뭐 치고받고 막 싸우는 와중에 레바논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주도권을 쥐고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리아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가까운 시리아를 끌어들여서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시리아에서 들어올 때 좀 기독교적인 색깔을 띠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레바논 내부에 시리아를 타겟으로 한 반군이 생겨요. 우리가 LF라고 부르는데 레바논 군단이 결성되는 겁니다. 이 레바논 군단이 들어와서 싸우다 보니까 사방이 또 자기 적으로 둘러싸인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 군단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끌어들여요. 이스라엘은 우리 뭔가 한 자리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됐다. 그래서 안에서 싸우다가 그러다 1970년 말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레바논 안에 들어와서 싸울 때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원래 서로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라고 비밀 협약을 맺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협약을 어기고 시리아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바논 남부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바논 남부를 강제 점령하는데 그게 1970년대 말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1980년에 레바논 남부를 이스라엘이 강제 점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982년부터 레바논에서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레바논으로서는 이거 못 참을 일이죠. 그래서 레바논 내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몰아내야겠다 해서 유격대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헤즈볼라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격전 형태로 저항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레바논 영토에서 몰아내는 것이 1차적 목표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땅에서 경멸하는 것을 목표로 한 헤즈볼라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유격대 모습으로 내전 속에서 생겨난 무장 집단의 모습으로 생겨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은 정치적으로 어떠냐. 레바논 내의 권력을 쥐고 있는 집권당하고 연정을 펼치고 있는 정치적으로 매우 막강한 권력이 됐어요. 경제적으로는 지금 이란의 경제 지원도 받고 있지만 자기들 기업도 있고 후원 또 기부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에다가 마약 거래 또 뭐 이런 항상 하는 거 무기 밀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 경제력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군사적으로는 정규군 4만 5천에 뭐 예비군까지 해서 15,000. 그러면 이제 6만 명인데 자기들이 이제 10만 명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중동 지역에서 10만 명 군대 갖고 있는데 정치적 경제적으로 탄탄하다? 이거 어지간한 국가보다 센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헤즈볼라는 82년에 이스라엘을 몰아내기 위해서 생겼지만 자신들의 고유한 목표를 추구하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급진적인 무장 집단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게 저희가 일반 뉴스 같은 데서 막 이런 데 보면은 테러 단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되게 작은 게릴라 같은 느낌을 많이 상상하는데 말씀 들어보면은 정말 중동 쪽은 국가 수준의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스라엘이 아까 목적이 있다면은 뭐 절차가 굉장히 간소하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패율이 높으면은 의미가 없는 건데 이스라엘이 정보력이 되게 좋은 걸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이번 판에도 그랬고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정보력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중동 전역에 깔아놓은 이스라엘의 휴민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 중동 전체 이스라엘이 심어놓은 간첩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근데 전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적국에 들어가서 정보원 간첩 만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쉬울까요? 가족이 된 거나 뭐 나 같은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되면서 막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건 약간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뭐 예. 여러 명을 포섭해야 되는데 여러 명을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알바몬 통해서 이렇게. 알바몬. 가장 이해 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 집단 정확합니다. 같은 이익이 되는. 쉽게 말해서 돈이에요. 돈으로 매수하는 게 가장 쉬워요. 맞아, 이런 나도 영화들은. 그게 쉽더라고요. 굉장히 쉬워요. 자, 근데 바꾸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방금 남 박사님께서도 헤즈볼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게 사실 테러 조직이 뭐 자동차 팔아서 무슨 수출해서 얘네가 돈 자금을 끌어모는 거 아니니까. 네. 뭐 마약 팔고 뭐 별짓거리를 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의 경제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경제력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이스라엘이
되게 잘 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많이 날 것 같은데. 오케이, 맞아. 대충 남한과 북한 대충 수준은 한 나지 40배 정도? 않을까? 네. 말씀드릴게요. 1000배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하고 북한보다 더 많이 나요? GDP 기준으로 1000배 나요. 아니, 자, 우리보다 네. 아. 자, 그다음에 이제 하마스 말고 헤즈볼라로 오죠. 헤즈볼. 자, 우리가 헤즈볼라를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헤즈볼라 딱 하면 야, 레바논 전체가 헤즈볼라 같아요. 그러니까 레바논 전체가 똘똘 뭉쳐서 전부 다 이스라엘 저것들을 쳐 없애는 다 헤즈볼라. 아니에요. 즉 레바논 남부에 몰려 있는 이른바 시아파계의 GDP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하고 몇 배가 날까요? 만 배?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낫죠. 낮죠. 100배? 정답이. 100배. 그래도 꽤 차이가 많이 자. 나네요. 아까는 뭐 경제력이 탄탄하다며. 아니 그래도 국가에 비교할 수는 국가에 없죠. 비교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헤즈볼라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굉장히 강력한 어떤 무장 국가하고 싸운다는 느낌을 자꾸 줘요. 근데 하마스는 무장 단체고 헤즈볼라 자체도 무장 단체예요.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그러니까 경제력이 1000배 차이 나고 100배 차이 나는데 질 수가 없죠. 솔직하게 말해서. 또 하나 인구도 봐야죠.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일까요? 1000만이에요. 하마스 가자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 인구가 얼마일까요? 얼마 안 될 거예요. 200만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 좁은 데 다 들어가 있고요. 좁은데. 자, 그래서 그렇다면 레바논에서 시아 파괴가 있는 곳의 인구는 얼마일까요? 100만? 200만도 안 돼요. 200만? 인구에서도 차이가 나요. 밀리고 다 밀리네. 경제에서도 차이가 나요. 전쟁은 뭐예요? 전쟁은 돈이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헤즈볼라가 지금까지 우리가 헤즈볼라에 대한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보면 얘네 띠딱 두르고 저기 뭐야 RPG 딱 뒤에 가고 AK 들고 막 가요. 무섭잖아요. 그다음에 뭐 트럭에다가 로켓 싣고 막 갑니다. 와, 굉장히 무섭다. 그게 다예요. 헤즈볼라는 헬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전차도 없습니다. 자, 심지어 뭐가 없냐면은 헤즈볼라가 지금 계속 이스라엘한테 뭘로 두드려 맞죠? 비행기로 두드려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애들이 경제력이 있다면 적어도 보병이 어깨에 걸치고 쏘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 전쟁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경제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모든 게 다 차이가 나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순위파 국가 요르단 그다음에 저기 사우디 그다음에 뭐 시아파가 다수이긴 하지만 시아파가 다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순위파가 많이 섞여 있는 이라크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너 나하고 한번 맞짱 떠볼까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없어요.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모든 중동 국가가 가지지 못한 뭐가 있죠? 전략 핵무기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에요. 정보력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경제력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건 어때요? 그 삐삐 폭탄 있잖아요. 저희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삐삐를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구나. 이 공격 좀 짚어볼까요? 분석을 해봤어요. 격발 방식부터 한번 보죠. 격발 방식이 지금 배터리가 다 되었을 때, 그러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을 때 자동 격발하는 방식으로 저는 설계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더해서 배터리 소진 경고 신호음이 크게 울리면 버튼 2개를 동시에 눌러야지 신호음이 꺼지는 그 신호, 그것에 맞춰서 터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얘기하는 방식은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배터리가 다 되었을 때 자동 격발되는 방식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이런 시나리오에 기초를 한 거예요. 삐삐는 헤즈볼라가 특정한 거사를 단행하기 위해서 일회용으로 구입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한 군데 치장해 뒀다가 뭔가 무장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쫙 나눠주는 그 시점을 미리 예측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수소문해서 대량 구매를 한 것이죠. 이것은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 추론만이 맞을 것 프라임 같아요. 단독 분석. 네. 그래서 이것을 때가 되어서 일괄적으로 나눠주고 삐삐를 켜두는 시각도 헤즈볼라 중앙부에서 정해줘서 야 지금 이 시간이 돼 해서 삐삐를 켜게 했을 것이죠. 그러면 배터리가 소진되는 그 시간이 일정하게 맞고 그 배터리의 경고음이 울리는 소리도 일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삐삐 폭발에 의한 헤즈볼라 무력화, 이 삐삐 작전은 이미 모종의 목표 달성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헤즈볼라
당한 이 삐삐의 폭발 시스템 있잖아요. 예. 이것은 이스라엘이 신호를 보내거나 장치를 외부에서 동작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하고 헤즈볼라도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헤즈볼라의 작전 계획을 미리 입수를 해서 그 계획에 맞는 자폭 삐삐를 헤즈볼라가 구매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헤즈볼라가 이것을 나눠주고 배터리가 생각보다 일찍 소진되어서 폭발하거나 경고음이 울리는 와중에 버튼을 눌렀다가 폭발을 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배터리가 설명서보다 일찍 소진됐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왜? 배터리 들어갈 공간에 폭탄을 넣어둔 거죠. 또 한 가지, 내부에 충전된 폭약에 대해서도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물질일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폭발하고 나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러면 헤즈볼라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간 누군가 분석을 해서 이 화약이 모였다, 폭탄이 모였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서방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삐삐 내부에 PETN이라고 이거 고성능 폭약이 있어요. 이것을 장착해서 이 폭발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고 하는데 제가 네이처 논문 들어가서 봤어요. 이 PETN은 폭약 감지용 형광 탐지 센서가 있으면 1분 만에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항공기 폭파에도 쓰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헤즈볼라가 그거 감지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화약이 귀신들인데 그러니까 PETN 쓰지 않았을 것이다.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건 이제 추측이고요. 세간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이게 있어요. 누가 생산해서 헤즈볼라에 그 삐삐를 꽂아 넣었을 것이냐. 이 조각난 첩보를 가지고 뭔가를 추론할 때는 단순화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삐삐를 구매 결정한 헤즈볼라의 물품 구매 담당부터 파고 들어가면 돼요. 이 물품 구매 담당이 굉장히 심각한 천재적인 고민을 가지고 삐삐를 샀을까요? 작전에 필요한 성능 보고 미국이나 서방이 아닌 제3국가의 중소업체 혹은 도매업체를 찾아서 주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직접 가서 가져왔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도 헤즈볼라 대원이기 때문에 걸릴 수 있잖아요. 해외 배송시켰을 겁니다. 배송의 천국 대한민국도 2주 걸리는데 이거 헤즈볼라가 있는 곳까지 삐삐 3,000개가 들어가는데 몇천 개가 들어가는데 이거 한 달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 시간이면 충분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만 알면 되느냐? 이 물품이 선적되는 배, 중간 기착지, 세관 등의 정보만 입수해서 중간에 들어가면 돼요.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소수의 손 빠른 요원들이 들어가서 한 땀 한 땀 따듯이 부품을 바꿔치기 하고 그 안에 폭약을 집어넣어서 이것이 폭발되게 했을 것이다. 예. 지금 대부분의 추론이 저도 이해가 가거든요. 특히 배터리 부분은 저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디바이스에서 이 디바이스를 폭탄이 아닌 것 같은 디바이스를 폭탄으로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디바이스에서 가장 많이 부피를 차지하는 물건이 폭탄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배터리가 맞죠. 그다음에 이 배터리, 이 삐삐는 연결을 안 해요. 충전식이 별로 없어요. 보통 AA 배터리 넣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간에 갔다면은 이 AA 배터리를 일괄적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배터리가 일괄적으로 소진돼서 이제 폭발했을 거라고 이제 남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이 기기들의 특성이 조금씩 달라서 배터리가 소진되는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러한 그 연쇄 다발의 폭발로서 1분 안에 다 터져야 돼요. 몇천 개가. 5분도 깁니다. 왜요? 그치. 네, 터졌어. 야, 그 빨리 바로 누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대부분의 영상을 보면 낮에 터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배터리가 소진돼서 폭발한다. 이 시기를 낮으로 특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밤에 잘 때 대부분 밤에 잘 때는 삐삐를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설명되냐면 네. 삐삐를 치장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작전을 대비해서. D-Day HC 1시간 전에 예를 들어서 삐삐를 나눠준다고 하면 이 삐삐를 키는 시각이 다 같아져요. 배터리가 소진되는 시간도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폭발 사고가 난 시차를 보면 1시간 동안 터졌거든요. 그럼 쉽게 말해서 그럼 이 배터리 자체가 시한폭탄의 역할을 했다는 건가요? 배터리가 방전되는 순간 어떤 것은 자동으로 터지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가방에 넣고 있는데 저절로 터졌어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삐삐삐삐 경고음이 나니까 그걸 경고음을 끄려면 버튼을 2개를 동시에 눌러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두 2개를 누르다가
터지고. 그러니까 그 1시간 동안에 네. 그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방금 얘기한 네. 일회용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 박사님의 아주 설득력이 높은 디펜스 프라임만의 단독 분석이었고요. 당시 삐삐 폭발 사건 배후로 이스라엘군 내 비밀 첩보 기관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 부대 어떤 부대일까요? 딥하고에서 알아봅니다. 최근 헤즈볼라를 정밀 타격한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주목받으며 이스라엘의 정보기관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대외 정보기관인 모사드, 대내 정보기관인 신베트, 군정보국인 아만, 그리고 비밀 정보부대인 8200 부대가 있는데요. 이 부대가 지난 9월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삐삐 폭발과 나스랄라 암살 작전에 깊게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8200 부대는 도대체 어떤 부대일까요? 2010년 6월 이란 최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나탄즈 핵시설. 수천 대의 원심 분리기 중 절반이 갑자기 가동을 멈춥니다. 원심 분리기만 파괴하게끔 정교하게 설계된 악성 바이러스 스톡스넷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바이러스 공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작전으로 이뤄진 건데요. 이때 사용한 바이러스 스톡스넷이 이스라엘 8200 부대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8200 부대는 이스라엘 군사 정보국 산하의 비밀 부대로 1952년 창설됐는데요. 부대원이 수천 명으로 이스라엘군의 단일 부대로는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들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암호 해독과 신호정보 수집, 감청, 사이버전 등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목표물을 식별하는 등 첨단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최고 기술 정보 기관인 미국 국가안보국 NSA에 비유되곤 하는데요. 실제로 NSA와도 연계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8200 부대는 어떤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8200 부대는 의무복무로 입대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 가운데 수학과 과학, 컴퓨터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선별해 최정예 요원으로 키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발굴해서 관련 동아리에 가입시키거나 방과 후 코딩 프로그램 등을 가르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8200 부대 출신 중에는 복무 기간 습득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전역 후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스라엘 IT 업체 대부분을 8200 부대 출신이 장악하고 있고 이들이 미국에서 설립한 기업은 1000여 개가 넘으며 최소 5개사가 미국에 상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도 탐내는 사이버 보안 관련 인재들이 많다고 하네요. 8200 부대의 활동 내용은 비밀이지만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스톡스넷 바이러스 개발 외에도 알려진 업적이 더 있습니다. 2017년 레바논 국영통신사 오게로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같은 해 호주 여객기를 표적으로 한 테러 조직 ISIS의 공격을 저지하는데도 8200 부대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의 비밀병기로 주목받고 있는 8200 부대. 이들은 헤즈볼라의 휴대전화와 통신수단을 감청하기 위해 최첨단 해킹 도구를 개발했고 헤즈볼라 내부 깊숙이 침투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8200 부대는 또 어떤 기발한 첨단 무기와 비밀 작전을 준비 중일까요?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레바논에서 지상전 확대하겠다 이런 가능성 내비쳤습니다. 헤즈볼라가 아닌 정규군도 사망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지금 레바논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국경선 일대에서 치열하게 대치 상태죠.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면전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사자는 적게는 9명, 많게는 26명이에요. 부상자는 적게는 18명, 많게는 130명. 이게 이제 집계하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헤즈볼라 측 전사자는 적게는 70명, 많게는 440명, 부상자는 1000명에서 1500명. 주로 지상전이 아니라 공군 폭격 등에 의해서 발생한 전사상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방송 언론에서 보고하는 것만큼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아니다. 그걸 알 수 있고 지금 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은 지금 일주일에 뭐 1000명, 2000명씩 지금 전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하루에도 그렇게 나죠. 그것에 비교해 볼 때 언론에서 이렇게 막 정말 치열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얘기처럼 막 죽고 사는 대규모 전쟁은 아니다. 저는 이 원래 7월부터 이 가능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로 들어가서 지상전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냐 하면 7월 달부터 이스라엘 산악사단 예하의 일개 여단이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편제를 전환했어요. 네. 산악부대 겸 경보병 부대로 바꿨는데 이건 뭐냐 하면 적지의 허엄지로 들어가서 특수전을 펼치겠다는 것이죠. 이 부대가 레바논 일대 그 접경 지역에 야외 수경 훈련을 지금 3개월 동안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전쟁이 나기 전에. 그거는 언제라도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전투단 형태로 구성된 강습부대가 있어요. 이 강습부대가 훈련을 하러 접경 지역으로 출동했다는 말이 나오고 나서 다른 뉴스가 없어요. 이 강습부대가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이건 강습부대는 중심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지휘 통제 시설을 타격하는 것이거든요. 또 이제 이 지상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일찌감치 예측했던 건 뭐냐면 과거에도 미 대선 기간에 주로 이스라엘은 큰 전투를 벌였어요. 그래서 레바논 남부 접경 지역에서 우발적 조우전을 빌미로 해서 지상전으로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던 것인데, 그렇다면 강대국은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마침 시기가 그들에게는 딱 좋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좋은 일수일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과 영국이 지금 이스라엘의 방어적 입장을 옹호한다. 이스라엘 편을 딱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전면전으로 비화한다면 이걸 이득을 볼 사람이 있을까요? 골치 아픕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예측하냐면 10월 딱 지금 이 시기까지 전쟁 직전까지 갈 것이다. 아, 전쟁 직전. 네, 전면전으로 안 가고 지금처럼 하는 것처럼 접경 지역에서 게릴라 형태의 혹은 도시 지역 작전 형태의 산악 소규모 조우전 형태의 전투만 치열하게 벌어지고 전면전으로는 비화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홍해로 가볼 건데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 재개를 했고요. 한 달 만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달 29일 후티의 근거지도 폭격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하마스, 헤즈볼라, 그다음에 후티죠. 후티 반군. 그럼 뭐예요, 전부 다? 차례차례 다. 예.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기회에 지금 사실 하마스는 뇌사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숨만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를 다시 여기서 재건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하마스 입장에서. 경제가 1000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 하마스를 1년간 두들겨 팼거든요. 굉장히 길게 두들겨 팼단 말이죠. 즉 경제가 1000배 차이 나는데 이렇게 1년간 이렇게 1년까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건 굉장히 이건 정치적으로 다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고. 전쟁을 오래 끌수록 유리하기 빙고. 때문이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타켓트가 어디로 가요? 이제 헤즈볼라한테 왔죠. 즉 이스라엘은 이 기회에 우리한테 적대 세력이 있는 모든 세력을 없애면서, 다만 그 기간은 굉장히 자유롭게 설정하겠죠. 이스라엘 총리의 마음으로 굉장히 그 기간은 굉장히 자유롭게 설정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이나 하마스하고 똑같은 길을 걷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바로 그게 목적이거든요. 이게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네, 얼마나 시일이 걸리냐. 이거 그러니까 결론도 정해져 있고 예, 예. 결과도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그럴 능력도 충분히 있고요. 이스라엘 이제 공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일이 문제다. 예? 시일이 문제고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향후 시나리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개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전면전이 없는 최대한의 피해를 강요할 것이다. 이미 선언한 바 있고 말한 건 지켜요.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 적의 수도를 향해 군대를 보내거나 아니면 적 부대의 경멸을 노리고 대규모 교전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대신 뭐 하냐? 우린 이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게 만드는데 일단 주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를 사살하고 지휘 통제 통신시설 파괴하고 헤즈볼라 기관시설 정밀 폭격하고. 그러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다른 것을 여기서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과거처럼 종교나 시민을 건드려서 오히려 전쟁에서는 지게 만드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혁명수비대, 헤즈볼라, 하마스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우리는 이거 1년, 10년, 30년 할 수 있거든? 너네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가 긴 전쟁 우리 할 수 있다. 서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얘기했던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에요. 삐삐 터트리면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다. 근데 그 삐삐 터트리고 뭔가 AI하고 최첨단 그게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전쟁. 이스라엘이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는 전쟁 뭡니까?
종말 전쟁, 아마겟돈을 지금 이스라엘은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하고는 같은 태양을 머리에 지고 살 수 없다. 영원히 전쟁을 하겠다. 이 각오를 이스라엘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겟돈이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건 없다고 봐요. 아, 왜 왜냐하면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버린 세상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세상, 어디에서 이스라엘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는 세상. 걱정하는 세상이죠. 네타냐후한테 좋겠죠. 그러니까 예. 네타냐후는 물론이고 이 이스라엘의 편에 선 많은 서방 국가들도 그게 사실은 편해요. 아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남 박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헤즈볼라나 후티한테 하고 있는 건 어떤 전술이냐면 신경을 다 끊어버리는 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다음에 방금 핵시설을 폭격할 수 있냐. 저도 마찬가지로 핵시설을 폭격한다는 것은 좀 생각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핵 관련 시설을 폭격할 수 있다고 봐요. 아, 핵을 공격할 것 같은 네.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핵시설이 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방어하는 대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방어하는 대공 시설을 폭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 대공 시설이라는 건 뭐예요? 뭐가 어떻게 비행기가 됐든 뭐 미사일이 됐든 이걸 다 떨어뜨리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시설을 지켜야 되는 애를 폭격해서 없애버렸다는 건 뭐예요? 얘네를 없앨 정도면 핵시설은 핵도 없앤다. 얘 없애는 건 일도 아니야. 강력한 경고를 날릴 수 있죠. 그래서 핵 관련 시설은 폭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공포감만 조정을 한다면 지금 보복하면 또 보복하고 이게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악의 축으로 지목된 그 세력들이 누군가는 항복을 할지 그래서 끝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뭐 교착 상태처럼 이어질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들 스스로도 얘기했고 네. 그들이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미 그렇게 봤고 긴 전쟁으로 간다. 10년, 20년, 30년 가는 그러니까 이제 평화를 바라지 않는 거죠. 전쟁의 부재만을 바라보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전쟁과 고통으로 가득하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각오를 이스라엘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람아, 한국 사람 중에 성깔 없는 놈 없다. 조심해라. 싸움 붙이지 마라. 아랍권도 만만치 않거든요. 더 할 것 같은데. 네. 이스라엘이 받은 핍박보다 아랍권이 받은 그 핍박, 그것도 말도 못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랍권에 있는 소위 이제 뭐 이란, 레바논, 시리아 이 국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바스, 헤즈볼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꼭 참아낼 거예요. 전략적인 인내, 그 온갖 굴욕을 다 겪을 것인데 그 굴욕에는 이미 레바논 남부를 주고 또 지금 가자 지구까지 내주는 그 굴욕까지 참고 중동은 10년, 20년, 30년 동안 이스라엘이 긴 전쟁을 하는 동안 긴 인내를 하고 나중에 더 큰 보복을 하고 결국 이것이 언젠가는 큰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저는 우려가 됩니다. 네, 동의하세요? 동의하고요. 네. 전 이 전쟁이 결정적으로 어떤 그 변화를 맞이하려면 일단은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인 변혁이 우선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전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가자지구 전쟁 발발 1년이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도 폭주하면서 전후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고 저희 대본에는 써 있지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디펜스 프라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